60대 후반 되는 여성분인데 20대 초반에 왼쪽 유방에 유방암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수술하고 항암하고 했는데 반대쪽 유방에 유방암이 걸린 거예요. 그리고 한 1년 반 정도 지내시다가 내시경 한번 해보시죠. 그랬더니 위암이야. 암이 3번 걸렸어요. 이렇게 보면 누구도 암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저희 병원에 오는 환자들은 대부분 자랑스럽게 말해요. 원장님, 저는 탄수화물 하나도 안 먹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가 먹는 걸 암도 먹는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모든 환자한테 추천하는 음식은 건강구조대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20년 전부터 암 환자를 돌보고 있는 1세대 암 전문의 이영석입니다. 제가 한 20년 가까이 암 환자를 보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암 환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인과극장이에요. 그 사연이 기구한데 요즘은 또 그런 분들이 있어요. 한 사람이 암을 여러 번 걸려. 한 가지 암이 재발하는 게 아니고 오늘도 지금 끝까지 진료하고 온 사람이 암이 3번 걸렸어요. 지금부터 한 10년 전에 방광암이 걸렸어요. 방광암은 아시다시피 마땅한 항암제나 방사선요법이나 또 확실하게 수술해서 방광을 드러내지 않거든요. 그래서 방광암이 걸리면 방광 내시경으로 암이 있는 부분 조금 절제해내요. 보통 1, 2년 안에 또 재발해요. 그럼 또 깎고 이렇게 해서 7년 동안 7번을 깎았어요. 근데 이제 3년 전에는 더 이상 깎을 수도 없고 요관까지 전이가 가서 이제 방광을 적출해내고 인조방광을 차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검사를 하다 보니까 유방암이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또 유방암 수술하고 그리고 한 1년 반 정도 지내시다가 장전 연흡에 계속 소화가 안 되고 뭐 속이 쓰리다 그래서 내시경 한번 해보시죠. 그랬더니 위암이야. 처음에는 초기인 줄 알았는데 수술하고 보니까 이제 3기로 진행된 그런 분도 있고 또 한 2, 3주 전에 온 분인데 60대 후반 되는 여성분인데 45, 6년 전에 20대 초반에 왼쪽 유방에 유방암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 유방을 전절제하고 보형수술을 하고 지내다가 5년 전 그러니까 40년 후에 반대쪽 유방에 유방암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수술하고 항암하고 했는데 작년에 4년 만에 또 오른쪽 유방이 재발을 한 거예요. 이렇게 보면 이 암이라는 게 정말 이게 우리한테 너무나 가까이 와 있고 누구도 암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암이 어떤 음식을 좋아하느냐? 그거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암도 좋아한다. 맛있는 거. 음식이 맛있으려면은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는 지방이 들어가야 돼. 두 번째는 소금이 많이 들어가야 돼. 그래야지 맛이 나요. 거기다가 첨가물이 많이 들어가야 돼. 그리고 자꾸 뭔가 식재료를 갖고 장난을 쳐야 돼. 볶고 지지고 삶고 여러 가지 가공을 해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맛있게 잘 먹고 싶어하는 음식을 암세포도 좋아한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먹거리인데 먹거리에 대해서 일반인 경우에 따라서는 의료인들도 잘못 알고 있거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차라리 모르면 되는데 잘못 아는 게 문제예요. 저희 병원이 이제 거슴요법이라고 식이요법을 중심으로 하는 병원이니까 저희 병원에 오는 환자들은 대부분 나름대로 식이요법을 하는 상태에서 와요. 자랑스럽게 말해요. 원장님, 저는 탄수화물 하나도 안 먹습니다. 그래요. 그래, 왜 그래요? 그러면 암세포가 탄수화물 먹고 사니까 안 먹죠. 그래요. 그럼 뭐 먹어요? 그러면 저는 채소하고 현미밥 먹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에너지를 만드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중에서 채소나 현미는 탄수화물이 제일 맞겠죠. 근데 사실은 이걸 아셔야 돼요. 암세포뿐만이 아니라 우리 정상세포도 에너지원은 탄수화물이에요. 에너지원은 단백질과 지방이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먹는 걸 암도 먹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단지 좋은 탄수화물이 있고 나쁜 탄수화물이 있는 거죠. 나쁜 탄수화물은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 혹시 그 당지수란 말 많이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김밥도 먹고 뭐 김치도 먹고 나물도 먹고 밀가루도 먹고 하는데 그게 다 탄수화물이잖아요. 우리는 탄수화물을 먹지만 이 세포는 탄수화물을 먹지 못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탄수화물을 먹으면 입부터 위를 통해서 췌장을 통해서 소장에서 포도당이라는 탄수화물의 끝판왕 마지막 분자로 쪼개진 다음에 포도당이 혈관으로 들어가서 혈액을 타고 온몸 세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당 100g을 정맥 주사를 놓으면 혈당이 100이 올라가요. 그걸 기준으로 했을 때 감자는 100g 먹으면 혈당이 얼마 올라가느냐? 시금치는, 돼지고기는 이게 당 지수잖아요. 당 지수가 높다는 말은 먹자마자 혈당이 피크로 올라간다는 얘기지. 이걸 우리가 이제 혈당이 피크 친다 그러는데 이렇게 혈당이 순식간에 올라가는 탄수화물은 나쁜 탄수화물이에요. 걔네들은 다 뭐냐면 우선 몸속에 있는 암세포로 다 들어가서 암세포를 배불리 먹인 다음에 그 남은 걸 가지고 정상세포를 먹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좋은 탄수화물은 뭐냐면 혈당 피크가
안 일어나요. 그래서 탄수화물을 먹으면 포도당으로 쪼개진 다음에 서서히 피로 흡수돼서 세포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혈당이 서서히 올라가서 서서히 내려가는 거는 좋은 탄수화물이네요. 얘는 왜 좋은 탄수화물이냐 하면은 모든 세포에 골고루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말기암 진행된 암 환자라 할지라도 전체 우리 몸의 세포가 60조에서 100조 개라 그러는데 아무리 암이 진행돼도 세포 전체의 비율을 따지면 1%가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먹은 탄수화물의 99%는 정상세포로 가고 1%만 암으로 간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잘 먹어야 돼요. 잘 먹는다는 게 맛있는 걸 먹는다는 말도 아니고 많이 먹는다는 말도 아니고 우리 몸에 유익하게 먹어야 된다는 얘기죠. 거기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뭐 먹으면 암 예방해요? 뭐 먹으면 암 나요? 식재료만 생각하는 거예요. 식재료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식재료를 어떻게 가공해서 먹냐도 더 중요하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음식을 먹을 때 어떤 순서로 먹느냐도 중요하죠. 먹는 시간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전체적인 식습관을 건강하게 키우는 게 중요한데 나쁜 탄수화물 먹으면 안 되겠죠. 좋은 탄수화물 먹어야 되겠죠. 암도 그렇고 대사질환도 그렇고 비만도 그렇고 모든 환자한테 추천하는 음식은 신선한 채소예요. 세계보건기구에서 환자가 아니라 일반 사람들한테도 추천할 때 음식 피라미드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피라미드가 이렇게 생겼잖아, 삼각형으로. 그러면 삼각형의 밑변이 제일 넓잖아요. 이게 뭐냐면 하루에 5접시 이상 먹어야 된다 라고 권유하는 게 뭐냐면 신선한 채소예요. 그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생리학적으로는 채소에 있는 탄수화물은 좋은 탄수화물이에요. 그래서 혈당이 피크가 안 일어나요. 왜냐하면은 채소의 80%는 식이섬유예요. 근데 식이섬유는 우리 몸에서 포도당으로 쪼개질 못해요. 소나 말 같은 반추동물은 하루 종일 대세김을 해서 식이섬유를 포도당으로 다 쪼개서 흡수해서 에너지를 써요.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못해요. 그래서 채소를 아무리 많이 먹어도 그중에 20%만 흡수가 되고 식이섬유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천천히 소화와 흡수가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생리학적으로 좋은 이점은 다양한 성분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칼륨이 많아요. 그래서 칼륨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정말 우리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건데 우리 영양학에서 보면은 우리가 음식을 먹고 세포로 그 재료가 들어가서 이걸 태워서 대사를 일으켜서 에너지를 얻어서 살아가잖아요. 그 산소가 있어야 돼요. 산소가 많아야지 이게 잘 타. 근데 세포 안에 산소를 넣어줄 수 있는 방법은 칼륨이 세포로 들어갈 때 산소가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채소 안에 있는 칼륨을 많이 먹으면 피 속에 혈액 속에 칼륨이 충분하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혈액 속에 있는 칼륨이 세포로 들어가고 그때 산소가 들어간다. 혈당 피크가 없다. 생화학적인 이점은 채소 안에 다양한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 성분, 다양한 파이토케미칼이 들어있잖아요. 항암 물질 이런 것들을 흡수한다. 그래서 신선한 채소를 많이 이제 먹으라 그러죠. 또 이제 권장하는 거는 통곡류를 먹어라. 곡류를 먹을 때 깎지 말고 껍질처럼 먹으라는 얘기죠. 그게 현미잖아, 그죠? 요즘 현미 말고도 기리를 또 많이 먹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곡류이기 때문에 탄수화물이지만 껍질이 있어서 이게 빨리 흡수가 안 돼요. 혈당 피크를 치지 않은 좋은 점도 있지만 현미의 껍질 속에 많은 영양소가 있죠. 그리고 현미는 채식 위주로 할 때 아주 단백질의 보고예요. 그래서 현미는 전체에서 한 현미의 8 내지 10%가 단백질이고 또 우리 찹쌀 현미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무려 14%가 단백질로 이렇게 돼 있어요. 또 현미에도 다양한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하게 들어있죠. 그런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현미나 기리를 이제 먹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음식 피라미드에서 제일 꼭대기에 있는 거. 그거는 뭐냐면 일주일에 0번 내지 1번 먹어라. 먹지 말라는 얘기죠. 이게 뭐냐면 붉은 고기예요. 붉은 고기는 세계 암학회에서 2군 A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어요. 근데 이 붉은 고기를 가공을 해. 육가공식품은 1군 발암물질. 근데 이게 맛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맛없는 음식을 있는 그대로 가공하지 않고 먹는 식습관을 길러야 된다. 식습관을 통해서 암 치료에 성공적 사례를 보인 1호 환자가 저희 아버님이에요. 저희 아버님이 2001년에 식도암 진단받고 수술하셨고 수술한 주치 흉부외과 교수님이 뭐라고 나한테 말씀하셨냐. 아버님 수술은 잘 됐지만 3년 후에 살아계실 확률이 20%가 안 된다. 그럼 1년도 못 사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때부터 제가 공부를 해가지고 거선요법도 하고 보완대치약을 한 거죠. 그래서 저희 아버님은 13년 반 동안 진통제 한 번도 안 드시고 지내시다가 80대 중반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또 우리 병원에서 그런 분들 많아요. 그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긍정적인 마음가짐이에요. 의심하거나 불안해하거나 그러지 않고 걱정은 안 하고 노력을 열심히 하는 사람. 그래서 췌장암으로 지금 6년째 아주 건강하게 모든 검사가 정상인 분이 있는데 그분 지금 6년째 식이요법 그대로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도 매일 야채즙을 2000cc 정도 드세요.
거순요법에서는 음식 먹는 순서도 중요하고 음식을 다작을 해야 돼, 다작. 보통 거순 식이요법 하는 사람은 한 끼를 한 1시간 먹습니다. 근데 저는 원래 어릴 때부터 빨리 못 먹어요. 원래도 1시간 정도 먹어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점심시간 1시간이잖아요. 다른 친구들은 후딱 먹고 가서 공 차고 오는데 저는 점심시간 끝날 때까지 계속 먹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정말 좋은 거더라고요. 두 번째는 순서가 중요한데 어차피 우리는 탄수화물을 먹고 살아야 돼. 나나 암이나 어떡하든지 간에 이게 혈당 피크가 안 일어나서 암세포로는 덜 가고 정상세포로 많이 가게 하는 방법이에요. 순서는 서양식이 맞아. 먹는 음식의 종류는 우리나라가 맞고 한식이 건강식이잖아요. 서양 사람들은 밥 먹을 때 뭐예요? 샐러드 먹고 메인 먹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거꾸로잖아. 밥 먹고 나물 먹잖아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뭐 아침, 점심, 저녁이고 식사할 때는 샐러드를 큰 접시로 하나를 먹어라. 샐러드가 이만큼이면 그 나물로 삶으면 3분의 1 되고 그 즙으로 짜면 또 3분의 1밖에 안 돼요. 그 드레싱을 갖다가 뭐 서전 아일랜드나 마요네즈를 가면 안 되겠죠. 들기름이 제일 좋고 아니면 이제 올리브유 발사믹 식소 있잖아요. 그거 좀 껴줘서 드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뭘 먹냐면 우리가 과일이 말이에요. 참 좋은 건데 과당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과당도 포도당처럼 암세포를 먹여 살리는 놈이에요. 그래서 과일을 색깔별로 제철 과일을 먹긴 먹어야 되겠는데 조금 먹어야 되잖아요. 샐러드를 채소를 먹고 바로 과일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안에서 섞이는 거지. 그 다음에 뭘 먹냐면 단백질. 가능하면 이제 식물성 단백질을 먹어야 되겠죠. 항암을 한다든지 체력이 너무 약하면 또 못 먹는 사람은 동물성 단백질을 선택적으로 먹을 수 있지만 우리는 두부 같은 거 하루에 한 번씩 먹으라 그래요. 그리고 낫또 아주 좋은 거죠. 청국장 가루에서 많이 먹잖아요. 그리고 콩물 기계 사가지고 콩물과 두유 이런 거 만들어 먹는 분들 많아요. 식물성 단백질 먹고 그 다음에 현미밥. 그 사실 더 좋은 건 귀리예요, 귀리. 그걸 먹고 견과류를 먹고 이런 식으로 먹는데 왜 그러냐면은 샐러드는 다 채소잖아, 그죠? 이 채소에는 80%가 식이섬유거든요. 그래서 샐러드를 먹으면 위까지 씹어서 도달할 때까지 굉장히 오래 걸리고 위에서 굉장히 많이 체류를 해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뭐 먹는 것들은 순식간에 위로 내려가요. 장에서 만나겠죠. 그러면 이제 이게 두 가지 효과를 나타내는데 현미나 과일은 당지수가 높아요. 채소는 낮아요. 그러면 이게 당지수가 낮은 놈과 높은 놈이 같이 섞이게 되면 당지수가 훅 떨어져요. 그런 점도 있고 또 최소한에는 80%가 식이섬유이기 때문에 식이섬유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주위에 있는 수분도 빨아들이게 하지만 주위에 있는 당분도 다 빨아들여요. 그래서 당의 흡수를 저하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런 순서로 드시고 최소한 40분 이상은 천천히 다작을 해서 드셔라. 이걸 이제 두 가지로 생각해야 돼요. 일단은 정상인, 또 암 환자라 할지라도 나이가 젊고 먹는데 큰 불편이 없는 사람일 경우에는 단백질 섭취를 많이 하시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다음 주에 수술하니까, 다음 주에 항암하니까 기운 차려야 돼. 기력을 높여야 되고 체력을 높여야 되고 면역력을 높여야 돼. 그래서 뭘 먹어야 돼? 고기 먹어야 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또 뭐 살을 찌기 위해서라는 이런 거는 탄수화물을 먹어야 돼요. 쉽게 말하면 우리 몸에 에너지원은 탄수화물이에요. 단백질이 아니에요. 세계보건기구에서 탄수화물은 하루 섭취 공고량이 없어요. 자동차 휘발유니까 오늘 내가 자동차 몰고 부산까지 내려가. 그럼 어떻게 돼요? 연료통 풀로 채워야 되겠지. 근데 나 뭐 이번 주에 그냥 차 세워놓고 지하철 타고 다닐 거야. 그러면 뭐 휘발유 안 채워도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내가 마라톤 뛸 거야. 그러면 탄수화물 만땅 채워놔야 돼. 그래야지 그게 포도당으로 돼서 세포로 들어와서 에너지를 만들잖아요. 근데 이제 이걸 보시면 탄수화물을 한문으로 당이라 그래요. 포도당, 과당 그래요. 당이 달달하고 맛있다는 얘기예요. 밀가루로 만든 케이크, 푸딩, 뭐 디저트, 케이크 얼마나 맛있어요. 특히 여자분들. 우리나라도 잘 살게 되니까 맛있는 걸 많이 먹게 돼. 근데 운동을 안 해. 저기 갈 때도 다 차 타고 다니지 뭐 걸어 다니는 사람 없잖아요. 우리 인간이 이렇게 하루에 3끼 식사를 꼬박꼬박 한 게 몇십 년 안 돼요. 옛날에는 먹을 게 있을 때는 먹고 없을 때는 굶고 뭐 이러는 거예요. 탄수화물을 이만큼 먹었는데 이만큼밖에 안 썼어. 그럼 이만큼은 우리 몸속에 저금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근데 아이디어한 거는 우리가 돈은 이만큼 벌고 이만큼 써서 이만큼 저금을 해서 자꾸 불려야 되지만 탄수화물은 즉 우리의 에너지는 이만큼 먹었으면 오늘 이거 다 소진해야 돼. 이게 건강의 비결인데 옛날에는 이만큼 먹고 이만큼 쓰니까 전부 다 피골이 상접해가지고 지금 북한이 그러려나? 근데 지금은 뭐 이렇게 됐잖아요. 먹고 쓰고 남은 탄수화물을 몸속에 지방 형태로 저장을 해놔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피하지방, 그래서 통통해지는 거죠. 지방흡입 아무리 해도 몸무게 1kg 안 줍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뭐냐면 내장에 저장해 놓죠. 근데 보세요. 단백질은 뭔가 몸을 구성하는 벽돌이에요. 그래서 자라는 아이들은 벽돌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자꾸 몸이 크니까. 그래서 많이 먹어야 돼.
그런데 다 잘한 사람은 벽돌이 더 필요 없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허물어지는 소실되는 단백질만 보충하면 돼요. 그게 몸무게 1kg당 0.5 내지 1g 정도예요. 그래서 세계보건기구에서 하루에 단백질 섭취 권고량이 있어요. 남자들은 보통 한 50g 정도의 단백질을 먹고 여자들은 한 30g 정도만 먹으면 충분하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근육이 빠지고 노인 환자라든지 아니면 항암을 해서 거의 뭐 식사를 못 한다든지 이런 분들은 단백질을 좀 더 많이 드셔야 돼요. 그러나 뭐 일반적인 사람, 또 일반적인 암 환자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모든 암이 그래요. 병리학 교과서를 보면 모든 암의 원인이 뭐냐? 그러면 모른다고 돼 있어요. 확실하게 원인이 있는 거는 자궁경부암, 그거는 이제 바이러스 감염에 생기는 거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간암의 한 95% 정도가 바이러스 감염에서 되는 거고, 그 나머지는 확실한 원인이 없어요. 그래서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누죠. 어떤 유전적인 거, 암에 잘 걸릴 수 있는 유전자를 타고난 사람, 또 그렇다고 해서 다 암이 걸린 건 아니에요. 또 두 번째는 그분이 어떻게 생활해 왔느냐, 생활 방식.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음식이죠. 왜냐하면 24시간 내 몸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음식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뭘 먹었느냐, 또 어떻게 운동을 했느냐, 또 어떻게 스트레스 관리를 하면서 살았느냐, 뭐 이런 것들.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위험인자들이 있겠죠. 오염물질들, 담배라든지 뭐 술이라든지 스트레스라든지.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누구나 그런 걸 피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걸리는 사람이 있고 안 걸리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건 뭘까? 그 개인의 면역력의 차이다. 우리의 면역력은 하루에 놀랍지만 3천만 개의 암세포를 격파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 몸은. 그런데 만약에 면역력은 좋아. 그래서 하루에 3천만 개의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데 하루에 10,000개씩 암세포가 생기면 이건 안 되겠죠. 사실 이제 나이가 들면 누구나 통계적으로 하루에 최소한 400개 이상의 암세포가 발생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400개밖에 안 생기는데 최소한으로. 근데 면역력이 꽝이야. 그러면 또 암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복합적인 원인이다. 이 원인을 보면 또 우리가 암을 어떻게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냐는 답이 나오겠죠. 첫째, 유전자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생활 방식은 우리가 고칠 수 있겠죠. 특히 위험인자는 줄여나갈 수 있겠죠. 좋은 음식, 건강한 식습관, 그리고 규칙적인 운동, 스트레스를 어떻게 잘 처리하느냐,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면역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어떻게 하느냐, 뭐 음식이든 뭐 운동이든 영양제든 뭐 이런 걸 통해서 면역을 높이는 거. 이게 예방과 그리고 치료의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제일 먼저 비타민C 갖고 암을 좀 어떻게 해볼까 한 의사 선생님이 두 분 있었어요. 카메론 박사라는 분하고 폴링 박사라는 분이 이제 비타민 그러면 영양제 있잖아. 뭐 감기 걸리면 먹고 이걸 암 환자한테 한번 해볼까? 아마 60년대일 거야 아마. 다 미친 사람이 얘기를 들었겠죠. 근데 나중에 그 두 분이 각각 노벨상 받았어요. 노벨 화학상, 노벨 평화상. 비타민 C가 크게 이제 두 가지 용도로 쓰일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입으로 먹는 정도의 농도는 세포를 죽이는 산화제가 아니고 세포를 살리는 항산화제고 면역제예요. 먹는 비타민은 아무리 많이 먹어도 피 속에 일정 농도 이상 안 올라가요. 반대로 혈액 속의 농도를 엄청나게 올려서 항암제처럼 산화제로 쓰는 방법이 있어요. 항암제가 결국은 강력한 활성산소를 일으켜서 암세포를 공격하는 건데 비타민C도 아주 고농도로 정맥 주사를 놓게 되면 암세포마다 다르지만 혈중 농도가 400mg/dL 정도가 되면은 암세포를 공격하더라. 이제 이런 논문을 근거로 시작한 거예요. 그 정도 농도가 올라가면은 혈액 속에 들어가는 비타민C가 우리 거품 나는 소독약 있잖아요. 과산화수소수라는 활성산소가 돼요. 우리 몸의 활성산소는 세 가지 형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과산화수소예요. 그래서 이 과산화수소가 암세포에 들어가서 암세포를 공격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론적인 근거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암이 폭발적으로 는 시기가 있어요. 사람들은 그게 산업혁명 이후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언제 많이 늘었냐면 식품이 산업화되면서 가공을 하게 되니까 맛있는 음식이 막 나오잖아요. 거기다 또 대량으로 나오잖아요. 싸잖아요. 그러니까 맛있는 걸 많이 먹으면서 암이 폭발적으로 늘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만 꼽자면 음식을 건강하게 먹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우리 병원에 오는 어떤 환자분이 암이 3번 걸렸는데 그 친척이 또 3번 걸렸어요. 근데 그분은 지금 70쯤 되셨으니까 40대 때 위암, 50대 때 대장암, 60대 때 횡행결장암 뭐 이렇게 3번 걸렸는데 이 집안 내력이 뭐냐면 항암을 못해요. 항암만 하면 그 부작용이 다른 사람의 몇 배예요. 그런데 그분은 수술만 하고 항암을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재발 안 하고 지금까지 건강하게 사는데 특징이 뭐냐? 걱정 안 하고 정말 열심히 노력하세요. 아침 4시 반에 일어나서 2시간 동안 하루 종일 자기가 먹을 음식을 다 만드세요. 그리고 규칙적으로 운동하시고 그리고 출근하시고 딱 자기가 계획을 잡아서 또 공부를 좀
정확하게 해서 노력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완전히 통계가 달라요. 마음가짐이 중요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암은 대사증후군, 뭐 당뇨, 고혈압 이런 것보다 유전적인 경향은 낮아요. 엄마, 아버지가 다 암이라 할지라도 자식이 암이 될 확률은 10%가 안 돼요. 그러나 이제 암에 따라 좀 다르긴 해요. 가족적으로 오는 뭐 유방암이라든지 대장암이라든지 뭐 췌장암 같은 건 가족력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 가족에 어떤 가족력이 있다. 그럴 때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은 빨리빨리 조기 검진해야 돼요. 더 어린 나이에 더 자주 검사를 해서 걸리더라도 빨리 발견하면은 요즘은 뭐 완치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규칙적인 운동, 스트레스 관리, 수면 관리 하는 게 중요하죠. 암 환자 운동을 빡세게 해야 될까요? 설렁설렁 해야 될까요? 암 환자 빡세게 해야 됩니다. 정상인보다. 근데 암 환자들 보통 산보에 산보. 배우자랑 같이 어슬렁어슬렁 동네 한 바퀴. 그게 아니고 오늘 나의 컨디션에서 할 수 있는 맥시멈의 70% 이상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반드시 근력 운동 같이 하셔야 돼요. 유산소 운동만 하시면 안 되고 유산소 6, 근력 4.